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고 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오전부터는 이틀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과방위와 국토위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해서 연석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은 또 불출석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추유의 일 아닌가? 6개 상임위가 이제 연석으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쿠팡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쿠팡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 또 불출석했죠. 그래서 오전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쿠팡이 내놓은 이제 보상안 뭐 쿠폰으로 이렇게 보상하겠다는 부분, 이런 데 대한 이제 비판도 있었고, 또 쿠팡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압박하는 뭐 그런 그 모양새라고 보일 텐데, 그런 로비 이런 것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유출 규모 3,300만 건이라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뭐 이제 통역기 착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랑이도 하고, 결국 이제 통역기 뭐 착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그 대표로 최근에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좀 진상 규명이 좀 오늘 된 게 있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이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을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글쎄요. 예. 결국은 지금 이 쿠팡이라는 이 실질적인 한국 기업이죠. 90% 이상의 매출을 글쎄요. 한국에서 올리고 있고, 단지 회사의 본사를 미국에 두었다. 이래서 미국 기업이라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부터, 그 문제부터 결국 다시 한번 이 법적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기업이 90% 이상, 절반도 아니고 90% 이상의 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는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세금도 마찬가지겠죠. 영업세 외에 실질적으로 이 본사의 모든 것들이 다 귀속이 되게 돼 있고, 책임조차도 지지 않고, 또 김범석 의장에 의해서 보듯이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청문회도 불참하지만 또 국정조사도 참석한다는 거의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보면 버티면 끝이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피해자 가족들도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 봤습니다만. 산재 피해자. 산재 피해자들이죠. 6개 상임위가 말씀하신 주신 대로 6개 상임위 공동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국회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그 인식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고, 하나하나 결국 하나하나의 이 문제점들 각 상임위별로 이 정통뿐만 아니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또 국토부는 이 물류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정무는 정무대로, 각 분야별로 다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도출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결국은 이 국정조사로 가야 하고, 결국 정부와 함께, 정부에서도 사법당국을 통원해서 또 동원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게, 또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이번 청문회의 결국 소기의 성과 아니겠냐. 아쉬운 것은 야당에서 합의를 해서 이 6개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주도권, 이게 지금 과기정통위에서 하나, 정무위에서 야당에서는 정무위에서 하자고 오히려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어느 상임, 개별 상임의 주도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도권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 이 청문회에 불참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또 국민들에게 무참한 일이다. 예의 없는 일이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선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연석 청문회에 있었고, 이제 추가로 이제 국정조사까지 계속 이제 이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좀 계속해서 좀 진전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죠. 사실 청문회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이미
지난번 국감에서도 또 다루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 맹탕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좀 다른 게 이제 동행명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로도 뭐 100% 완벽하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국정조사로 막바로 진행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일단 청문회 6개 상임위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고 예, 특히 연석 청문회. 연석 청문회를 하는데 가방이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딸 혼사 문제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많이 좀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국민의 어떤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주 상임위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진행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를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참한 것은 뭐 이유야 어쨌든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또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합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지금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이 문제가 되는 것은 3,300만 건이란 이런 어떤 막대한 이런 국민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자산이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쿠팡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비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우리 그 국민들께서 관심이 지금 많은 사항인데 과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쿠팡 뭐 공장문을 뭐 닫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또 되지도 않은 문제인데 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저는 몇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네. 이 개인정보 자산 유출이 단순하게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쿠팡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네. 쿠팡 이전에도 SKT라든지 또 중국 기업인 네. 로봇락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사들이 많은 개인정보 자산이 유출됐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어떤 국가적 사이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한번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쿠팡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이런 어떤 잘못에서 내지는 문제점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치는 뭐가 있느냐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뚜렷한 그런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에서는 관련된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각 부처에서 예. 좀 더 특단의 어떤 방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국정조사까지 이제 수순을 밟는 것 같은데 쿠팡 사태 계속해서 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갑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도부내 원래 이제 잔여 임기를 이제 다음 이제 원내대표가 수행하게 되겠죠. 한 5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자진 사퇴 어떻게 보셨고 향후에 어떤 권력 지도라고 그럴까 이런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원내대표 뿐만 아니고 또 개별 국회의원으로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진직 좀 더 일찍 사과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어쨌든 집권당의 원내대표 책임이 막중하지요. 예. 사실 이 당 대표는 당과 또 이 대외 정치 이 분야를 맡는다면은 원내대표는 이 청와대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과 정부가 정책을 조율해서 국민들에게 결국은 이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법과 제도, 예. 예산,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장이 원내대표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결국 그 신뢰를 잃었고. 예. 그로 인해서 이 정권의 그 부담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만실지탄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그 권력 지도까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집권당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예.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실 청와대와 당이 서로 정말
한 몸이 돼서 네.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네. 상황에 결국 이 지금 보궐이든 뭐 그 자녀 임기를 통해서 보궐을 하든 아니면 계속 그대로 포함해서 가든 선거를 통해서 하든 잠깐 임시 체제를 갖추든 결국은 지금으로 보면은 야당도 지금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정치적 경륜이 그만큼 필요하고 또 정책적 식견도 가져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게 좀 국민들로부터 저 신뢰 확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좀 무게감 있는 그러면서도 정책 집행이 가능한 정책 식견이 가능한 그런 의원들 뭐 당내 중진 의원들이 많은데 네. 지혜를 모아서 그 리더를 잘 선출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서 오는 권력 지도 문제는 뭐 권력이 뭐 재편된다 해도 뭐 지형이 바뀐다. 이런 걱정은 뭐 비교적 안 해도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당 대표 같으면 결국 큰 틀에서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원내 지도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리이고 그만큼 또 경륜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당연히 많으니 달 지혜를 모아서 네,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신 사태는 적절했고 향후에 어떤 정책 파장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예측은 좀 버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원내대표로 이제 김병기 의원을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통령실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버티지 않겠는데 예상이라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악재 비리 문제가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들끓게 함으로써 부담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을 다들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때부터 해서 아들 국정원에 취업할 때 이제 부인이 당시 기조실장한테 뭐 청탁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를 들면 대한항공 어떤 숙박 문제라든지 또 베트남 공항에서 있던 의전 문제라든지 또 병원 또 의료 특혜 뭐 이런 걸로 개인의 사실은 이제 비리 내지는 이런 특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꺼번에 해고된 비서진 보좌관들과의 어떤 힘겨루기가 되면서 보좌관들에서 그 문제점이 하수근처럼 계속해서 나와서 글쎄요. 보좌관들한테 굉장히 좀 갑질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 가장 결정타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 녹취해놨던 강선우 의원이 이제 김경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1억을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난리난 문제라든지 특히 김병기 의원 그 지역구의 구의원 부의장 법인 카드를 그 부인이 쓰는 그런 어떤 녹취가 MBC 등에서 나온 것이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면 이제 강선호 의원 또 페이스북 보면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관위원이지만 나는 이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김경 전 시의원의 김경 시의원의 공천 관련된 이 문제, 그 금품 수수 관련된 문제가 마치 이제 본인은 빠지고 김병기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 보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 결국은 결국은 역학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친명이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있던 사임을 둘러싸고 좀 타격을 입고 이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로서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 진영 삼선 이해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행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1월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기획예산처가 신설이 되죠. 총리실 산하의 이제 장관급 부서고 예산 편성, 재정 기획 이런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핵심 부처죠. 그래서 정치적 논란 못지않게 전문성도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야 모두 청문회를 이제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이 많고 또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도 그렇고, 결국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참 생각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놀랍고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운 의원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 같이 활동을 했었고 비교적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와서 속내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한 분이었는데 경제학자로서 여야를 통틀어서 네. 경제적 식견이나 정책적 글쎄요, 능력이 비교적 출중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파적 이해도 아주 크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쪽과 비교적 가깝게 이렇게 지내서 비교적 이제 보수파긴 합니다만은 이 합리적이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테크노크라스에 가까운데 그런 이 정치인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제1 과제를 이 국민 통합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 통합의 구체적 실천 방안들은 결국 인사와 그다음에 자원 배분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통해서, 탕평책을 구사하고, 또, 그 인사를 통해서 결국 자원 배분이, 결국 지역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계층이나, 또 산업 간에, 모든 분야의 이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냐. 결국 국가의 흥망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겠다. 이런, 실천적 의지를 보이는 게 이번에 이해운 의원의 이 장관 내정자의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첫 번째 국무회의였는데, 일성이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는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에 상관없이 지혜를 모으겠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오늘 일성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운 의원의 인사는 잘 됐고 또 그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어떤 이유죠? 일단 제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정말 여야 협치를 하고 통합적인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해운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면 저부터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야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에 맞서서 겨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에 불과하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사상 최초로 메머드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지금 내란 프레임으로 많은 어떤 야당 의원들과 전직 대통령 부부를 지금 이제 감옥 구속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 지금 위원정당, 내란당 하면서 국민의힘 했던 해산에 대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해운 전 의원을 이렇게 장관 지명을 하는 것은 우파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책동이다. 통합을 빙자한 어떤 그런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해운 의원이 참 안타까운 게 17대, 18대 그리고 20대 3선 의원을 이제 서초에서 했는데 이렇게 3선 의원이나 하시면서 특히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포퓰리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고 특히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방송 등등에서 했는데 과연 본인이 지금까지 쏟아낸 이런 어떤 발언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를 다 포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느냐. 기획예산처라는 게 결국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인데 과연 본인의 어떤 소신대로 각 부처에서 요구되는 대로 특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이런 어떤 예산이 우리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과연 디펜스 할 수 있을 것이냐 봤을 때 저는 결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의 어떤 일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김증배의 어떤 다이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가는 게 맞느냐 하면서 대단히 아쉽고, 반대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22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라는 이런 게 물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시에 민주당 진영에서 반대해서 본인이 결국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해운 전 의원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다. 오늘 첫 기재부 사무실에 이제 기재부가 아니죠. 기획예산처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는 어떤 첫 출근에 차에서 내리는데 너무 활짝 웃는 표정으로 있다. 되게 본인이 그동안 좀 추운 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런 어떤 일신했던 영달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참 국민의힘 전직 의원으로서 좀 안쓰러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뭐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행위고 그 당시에 실제 파악을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존의 입장이 이제 또 어떻게 이재명 정부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합치시켜 나갈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해명이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